7주차 2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교시 때 자원지향형 투자까지 설명한 걸로 압니다. 이제 네 번째는 지식지향형 투자입니다. 이 지식지향형 투자는 아마 이 명칭을 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외국의 선진 기술이나 경영관리 기법 등을 습득하기 위한 동기에서 투자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유럽의 기업들이 기술 수준이 보다 높은 미국계 기업들을 인수합병해서 우수한 기술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위험회피형 투자는 투자 지역에서의 정치 경제적 위험이 없는 국가 또는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위험이 높은 지역에 진출해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자칫하면 수용 및 몰수의 위험이 높아서 그렇게 되면 기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현지의 위험도가 낮은 또한 수익성이 높은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또 뒤에서 다른 주제에서 얘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남미나 중동에 진출하게 될 때 특히 중동 같은 경우는 이란이 대체적으로 중동이 대체적으로 이슬람 국가들인데 그 중에서도 이란이 또 하나 그 정도가 강한 편이죠. 거의 종교와 정치가 거의 구분되지 않는 이런 국가인데요. 이런 그 회계혁명이 일어나면서 당시 외국 자본을 다 내쫓아내고 국유화시킨 적이 있죠. 이 남미의 경우에도 베네수엘라라든가 쿠바, 볼리비아 이런 나라들이 그야말로 자원에 대한 국유화 조치를 취하고 외국 투자 기업들을 다 내쫓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결국 투자 위험이 가장 높은 그런 경우가 되겠죠. 수용 및 몰수가 당하는 경우니까요. 자,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본 전략적 동기 이외에도 다수의 동기가 존재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해외 직접 투자는 한 가지 이상의 동기가 결합돼서 수행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행동적 동기, 영어로는 non-economical motivation이라고 하는데 이 행동적 동기란 결국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는 외부 환경 또는 조직 내부에서 최고 경영자의 개인적인 경영 철학이나 목표에 따라서 또는 기업의 조직 구성원이나 그룹에 대한 공약 등의 동기에서 실행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정적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해서 아하로니는 두 가지 요인, 즉 행정 동기를 유발하는 외적 요인을 결국 1차 요인과 2차 요인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차 요인에는 한 네 가지로 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외국 정부, 자사 제품의 해외 대리점 및 고객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자사 제품의 판매 시장 상실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경우이죠. 세 번째는 선도적인 역할 수행 효과를 기대할 때입니다. 네 번째는 국내 시장에서의 외국 기업과 경쟁이 예상될 때입니다. 2차 요인은 역시 또 네 가지로 요약했는데요. 생산 요소 및 관련 제품의 시장 창조입니다. 두 번째는 노후화된 기계 등의 생산 설비 재이용할 때입니다. 세 번째는 노하우의 자본화와 연구개발 및 기타 고정비를 분산할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현지국가 무역관계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제3국 시장회의 우회 진출을 할 때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경제적 동기, 이코노믹 모티베이션인데요. 경제적 동기로 인한 해외 직접 투자는 현지의 실물 자산, 생산 요소, 금융 등 현지 시장과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물 자산 시장이 불안전한 것은 현지 정부의 국내 시장 보호 정책이나 독점 기업들의 경쟁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현지가 불안전한 시장일지라도 충분한 잠재적인 수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영활동 범위에 제한이 없는 다국적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진출해서 해외 직접 투자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런 투자 기업들이 이러한 이제 불안전한 현지 시장에 진출해서 성공할 수 있는 요인으로 또 한 5가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규모의 경제 효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많이 드린 걸로 더 이상의 설명이 이제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두 번째는 전문적인 경영관리 기법을 보유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위적인 요소에 의해서 결국 현재 시장이 불안전하더라도 결국 이러한 우위적인 요소로 인해서 진출해서 결국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제품 및 생산 요소 시장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네 번째는 당연하겠지만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때 확실한 우위적인 요소를 확인하게 되죠. 그 다음에 5번째는 막대한 자금 공급과 같은 능력을 보유할 때입니다. 특히 이제 첫 번째 규모의 경제 효과는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경영활동의 전 분야, 즉 생산, 마케팅, 재무, 연구개발, 운송, 구매 등에 걸쳐서 비교 우위의 폭을 확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기업의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해외 직접 투자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저하는 바와 같이 해외 직접 투자는 국내 투자와는 달리 타국에서, 즉 외국에서 경영활동이 수행되기 때문에 투자에 관련되는 모든 환경이 국내와는 상이하다고 할 수 있죠. 기업들이 국내와는 이제 상이한 투자 환경 하에서 해외 투자를 수행하는 주요 이유는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지 기업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기업 특유의 우위 요인을 이들 기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다국적 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현지 기업들보다는 우위적인 요소, 그건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여러 가지 규모의 경제 효과, 전문적인 경영관리 기법, 기술상의 우위, 그 다음에 막대한 자금 공급 등 이러한 결국은 우위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직접 투자의 진출형을 지금 방금 살펴본 관점에서 결국 지적해보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해외 직접 투자의 전략적 동기와 좀 유사한 면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목적별 유형은 네 가지로 또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자원 지향형 투자, 시장 지향형 투자,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지향형 투자, 수출 지향형 투자,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첫 번째로 가서 자원 지향형 투자는 유전이나 광물과 같은 지하 자원, 임산 자원, 수산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현지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죠. 현지에서 이제 자원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자원이 부존되어 있어야만 가능하겠죠. 자원 개발형 투자의 주요 요인은 한 3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투자기업 자체의 본사 생산활동 지원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본국 타기업체에 수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제3국에서 판매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자원 개발형 투자는 단순히 자원의 개발에만 그치지 않고 개발, 가공, 판매가 수직적으로 통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중동 산유국, 여기 석유죠. 중동 산유국.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석유도 있지만 산림 자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다수의
가구 회사가 인도네시아 삼림에 진출해서 거기서 이제 원목을 가져와서 우리나라 가구 업체들이 많이 생산하게 되죠. 또한 브라질 역시 삼림 자원과 농산 자원, 뭐 콩이라든가 뭐 커피 등등 많이 있죠. 이런 데 대한 투자를 이제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시장 지향형 투자입니다. 시장 지향형 투자는 수출을 통해서 현지 시장을 개척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게 되면 한 단계 더 발전해서 현지 시장이나 또는 지역 시장의 중심지가 되는 국가에 직접적으로 진출해서 현지에서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결국 기업 경영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또한 기술적인 우위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지향형 직접 투자를 단행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수출 전략만으로는 더 이상의 현지 보호 장벽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지향적 직접 투자라는 전략을 사용해서 지속적인 이윤을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시장 지향형 투자는 현지 시장 또는 지역 시장의 규모가 크고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때 수행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 일본, 서유럽 등 시장의 규모와 성장 가능성이 큰 지역에 진출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생산 요소 지향형 투자입니다. 생산 요소의 국제적 이동이라는 측면을 전통적인 무역 이론의 시각에서 볼 때 노동력은 자본과 비교했을 경우 그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편이죠. 또한 본국 및 현지의 법률적 제한을 많이 받게 되고 토지는 국제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하면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 다국적 기업이 현지의 풍부한 생산 요소를 추구해서 생산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생산 요소 지향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지의 저렴한 임금과 양질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을 노동 지향형 투자라고 합니다. 미국 기업들은 이제 과거에 저렴한 생산 요소를 활용하기 위해서 유럽 및 일본에 직접 투자로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 일본 등의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 대만 등 동북아 지역과 동남아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 설비 투자를 할 때 이러한 유형의 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으로서 이 지역의 저임금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1990년대 이후 한국 근로자 임금이 급상승하면서 한국 기업들도 해외의 저렴한 임금을 이용하고자 중국 및 동남아 지역에 직접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네 번째, 수출 지향형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출 지향형 투자는 현지에 진출해서 생산한 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특정 국가에 투자하는 유형을 의미합니다. 즉, 현지 시장에 진출해서 현지 시장을 장악하는 데 목적이 있는 시장 지향형과는 달리 수출 지향형 투자는 생산한 제품을 본국 시장 및 제3국 시장에 수출하기 위해서 현지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직접 투자의 훌륭한 조건과 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신흥공업국, 중국, 인도 등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들 국가는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 대규모 공업단지, 외국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유인책 등의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출 완제품을 저원가로 생산하는 현지 생산기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세계화가 급추진되고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들로서는
특히 노동 집약적인 부품이나 완제품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 생산기지에서 생산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자국 시장에서조차도 경쟁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경쟁력마저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 지향형 해외 직접 투자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유 형태별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단독 투자인데요. 글자 그대로 단독 투자는 현지의 자회사가 의결권을 갖는 주식의 95% 이상을 모회사가 소유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회사에 대한 진출 및 소유 형태는 범세계적 전략을 추구하는 해외 투자 기업, 즉 다국적 기업의 경영 정책이나 또는 현지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즉 현지 자회사는 하나의 독립된 경영 단위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투자기업 전체로서의 경영 전략의 일부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추구하고자 하는 경영 전략에 따라서 소유 형태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개도국에서는 정부가 원칙적으로 단독 투자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00% 완전 소유 자회사 형태의 단독 투자는 완전히 배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외국 자본에 대한 개방적인 정책을 취하는 국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100% 외국 자본에 의한 기업 진출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단독 투자는 제품이나 기술에 대해서 본사의 강력한 통제가 필요할 때 선호됩니다. 기업은 이제 단독 투자를 통해서 자사의 경영 방침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기술이나 노하우의 유출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독 투자에 의한 진출은 판매나 서비스 자회사보다는 제조업 자회사의 경우 보다 흔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독 투자가 선호되는 경우를 한 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재 제품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차별화된 제품에 대해서 통일된 마케팅 기법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제품에도 이제 단계가 있죠. 도약, 성숙기, 그 다음에 쇠퇴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소멸되는 단계가 있겠죠. 자, 이제 성숙기에 도달한 제품에서 알 수 있듯이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범세계적인 시각에서 생산 설비의 합리화, 집중화가 우선시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원료나 자원의 생산에 대해서 국제적 과정기업의 전략 행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첨단 신제품 개발 지향 국제기업의 전략의 행사이기도 하죠. 자, 이제 기업이 합작 투자를 하고자 해도 다음 3가지 경영관계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에는 단독 투자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것도 첫 번째는 현지 기업의 능력이 없어서 합작 투자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두 번째는 현지 기업의 주식이 제3자에게 양도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입니다. 선제적 조치로서 이제 단독 투자를 수행하게 되겠죠. 세 번째는 현지 기업과 국제 기업 간의 이해가 대립되는 경우이죠. 항상 이제 결국 해외 진출하게 될 때 합작 투자가 할 때 이제 나타나는 그런 갈등 관계의 전형적인 경우죠. 이해관계 상충이 되는 경우입니다. 한편 이제 현지국이 오히려 단독 투자 형태의 직접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3가지를 지적할 수 있는데요. 자국의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경우,
두 번째는 수입 대체 산업의 최적 시설을 구축하는 경우. 세 번째는 수출 대체 산업의 수출 대체 산업으로 구조적으로 이제 전환하는 경우. 이럴 때는 이제 현지국이 오히려 단독 투자를 이제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즉 선호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개발도상국들은 100%의 해외 직접 투자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러나 완전 소유 형태의 직접 투자는 합작 투자 시에는 이용할 수 없는 수출 시장의 제공과 같은 이점을 제공받기도 합니다. 또한 현지국의 목표에 따라서는 어떠한 다른 대안보다도 더욱 유용하게 활용될 수도 있죠. 자, 이제 두 번째 합작 투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합작 투자는 뭐 글자 그대로 2개국 이상의 기업체, 개인 또는 정부기관이 특정 기업체의 운영에 영구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서 기업체의 운영에 대해서 공동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작 투자는 이제 단독 투자에 비해서 현지 자회사에 대한 통제보다는 오히려 현지 파트너의 공헌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 전략의 수행에서 합작 투자가 선호되는 경우는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한 경영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해서 규모의 경제나 경무 효과를 습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둘 이상의 기업들이 특정한 경영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게 되면 각 기업이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할 때보다 규모의 경제나 학습 효과, 이제 뭐 러닝 이펙트라고 그러죠. 학습 효과를 더 많이 낳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에서 제조업체들이 합작해서 각각 특정한 부품의 제조에 전문화하면 분업에 의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차종에 따라서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품들을 뭐 흔히 우리가 보면 이제 좀 더 고도화된 게 ABS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브레이크 기능을 향상시킨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능, 기타 이제 많은 그런 뭐 자동화 기능, 이 자동차가 이제 뭐 종합 엔터테인먼트의 공간이죠. 운전자에게는. 또 뭐 동승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요즘에는 단순히 그냥 거리를 이동하는 그런 문화적인 문명적인 이기뿐만이 아니라 결국 이 자동차 안에서 많은 그런 이 학습 효과를 또한 엔터테이닝 기능을 우리가 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자동차는 첨단의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안전상의 고려가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보겠죠. 자동차는 일단 사고 났을 경우에 그야말로 최악의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안전장치에서 결국 이제 각각의 기업들이 이제 결국 경쟁력 있는 그런 분야에서 서로 분업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그야말로 전문화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궁극적으로 합작 투자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는 합작 투자를 통해서 특정한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이나 지식, 기술 등을 구입하거나 공동으로 이용 내지 매각하는 데서 오는 편익 때문입니다. 자, 이는 해외 사업에 필요한 자본, 경영 능력의 부족을 현지 파트너와의 제휴로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특정 기업이 비용을 투입해서 그러한 능력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경영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타 기업들에 비해서 우위에 있든가 또는 보다 우수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기업과 합작함으로써 발생하는 편익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형태의 합작 투자의 목표는
현지의 유통 경로에 접근, 현지인들로부터 현지 기업의 일원으로서 인정받음, 기술, 신제품, 개발 능력, 전문적 노하우, 자본 등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2교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3교시 때 뵙겠습니다.